안녕하십니까, 박고민입니다. 오늘은 초심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둘씩 찍다 보니까 벌써 8번째까지 왔네요. 자, 이 초심 시리즈는요, ETF로 구성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책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는 걸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시리즈가 끝날 때쯤에는 지금 그림처럼 이런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는 걸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는요, 이 초심 시리즈를 위한 시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이걸 다운받는 방법은 이 링크를 여시고 나서 여기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파일을 누르고 그 밑에 다운로드를 누른 다음에 그 옆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다운받아가지고 마음껏 편하게 수정하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요, 요렇게 7개의 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산 배분이 뭔지 배웠고, 계좌가 다 준비되었고, 지금은 자산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렇게 생긴 계좌들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 보면 채권 ETF도 샀고, 금도 샀고, 달러도 샀고,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할 겁니다. 자, 계좌 6개, 그리고 그 속에서 담게 되는 자산군 6개, 요거 배우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인 채권 배웠고, 안전자산 금 배웠고, 안전자산 달러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산인 배당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배당 자산. 배당을 주는 자산이겠죠. 우리가 큰 개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배당을 주는 거는 현금 흐름을 주는 것들이고, 리츠나 배당주나 채권이나 ETF를 사는 것, 이런 거 모두 어느 정도 배당을 주는 자산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순수한 배당주에 국한돼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배당,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배당을 가끔씩 받죠. 1년에 한 번 받기도 하고 자주 받기도 합니다. 이 배당을 왜 주는 것인지 그 원리를 생각해두면 배당에 대한 좀 속성을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떡볶이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만들어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법인의 이름은 주식회사라는 말이 들어갈 거고, 주식회사 고미떡볶이 이렇게 차리게 되겠죠. 자, 주식회사가 생겼다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직접 경영을 하더라도요, 또 다른 자아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떡볶이 가게만을 위한 또 다른 법인, 즉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인격이 생긴다, 법인격이 새로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만의 새로운 인격이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자아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주식회사가 생기고 나면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최대 주주, 가장 많이 돈을 넣은 사람, 우리가 막 쩐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약간 물주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겠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떡볶이 가게를 직접 운영하고 장사를 하는 대표이사가 있겠죠.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근데 어쨌든 자기의 돈은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았어가지고 20%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냥 경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돈을 넣은 것도 아니지만 이게 만들어지고 이럴 때 자기 돈도 조금 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그냥 투자자, 재무적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은 되게 여러 명일 거고요. 그러면 이런 떡볶이 가게라는 새로운 인격이 생겨나게 되면서 주식회사가 생겨났고, 주식회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은 한 명 정해져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죠. 소유라는 건 결국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만큼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대 주주가 60%나 가지고 있는데 경영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경영을 직접 하는 대표이사가 지분을 훨씬 작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그냥 돈을 태운 사람들도 숫자가 수십 명에서 수만 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주식회사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떡볶이 가게를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만약에 엄청 많이 벌었어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을 때, 자, 이 돈은 누굴 것 같아요? 자, 헷갈리죠. 떡볶이 가게 장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벌었다. 그럼 이 돈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돈인가? 아니면 지분을 가진 사람대로 이렇게 나누는 건가? 그럼 60% 가진 사람은 6천만 원, 그리고 20% 가진 사람은 2천만 원씩 받게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드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돈은요, 여기 있는 회사 겁니다. 회사 거. 법인 거고, 여기 있는 이런 주인들은요, 이 돈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마음껏 뺏어 쓸 수 있다, 자기 돈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은 법인의 돈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는 것은 이 돈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인 거죠. 그러면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큰 돈을 벌었을 때, 자, 이 사람들은 뭐가 좋은지 생각해 볼게요. 최대 주주는 뭐가 좋을까요? 최대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 자기의 돈이 가장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것 같잖아요. 우리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된다, 그래서 해피한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대표이사는 월급을 올리면 됩니다. 월급을 장사를 잘했구나,
있구나. 그러면 월급을 훨씬 많이 올려버리면 그걸로 또 많은 돈을 받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그냥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이 약간 애매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야, 회사가 돈을 진짜 많이 버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가치도 많이 올랐겠네. 내가 가지고 있는 20%의 이 주가도 많이 올랐겠네. 근데 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지 않으면 나는 지금 얻는 게 전혀 없네. 결국 그런 생각이 들겠죠. 회사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막 쓸어 담는데 그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가지고 있는 지분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쭉 줍니다. 현금을 쭉 주고 많이 번 돈의 일부를 주고 남아있는 거 가지고 회사에 남겨가지고 그걸로 또 뭐 2호점을 짓거나 계속 새로운 장비를 바꾸거나 이렇게 재투자를 하는 거죠. 즉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뭐 M&A 같은 거 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거고, 이걸 직접 경영하는 사람은 급여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하지만 뭔가 조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소외돼 있어 보이는 듯한 이런 재무적인 투자자들은 배당을 주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현금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60% 가진 사람이나 20% 가진 사람이나 어차피 주주들은 배당을 안 받으면 현금이 안 생기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망가지면 조금 다르다는 미묘한 차이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여기 입장, 우리 입장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회사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경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는 돈만 넣어준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챙겨주는 게 없나?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수단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당이라는 의미죠. 그럼 배당, 우리가 얼마나 받는지 한번 대표적인 걸로 체크를 해볼게요. 삼성전자 우선주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과거에 있는 내역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주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기업마다 다릅니다. 연말 배당이 기본이 되죠.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다. 12월 31일 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당을 주게 되죠. 반기 배당은 상반기 하반기 주는 거고요. 분기 배당은 1년에 4번 주는 걸 거고, 특별 배당은 갑자기 회사가 돈을 아주 많이 벌거나 아니면 특정한 뭐 부동산을 처분해 가지고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거나 그럴 때 배당을 하는 걸 특별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주는 거는 현금으로 주거나 주식으로 주거나 이렇게 현금 배당, 주식 배당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연말 배당이고 1년에 한 번 주는 현금 배당, 이게 되겠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배당을 어떻게 줬는지를 쭉 보면 2003년도에는 1년에 2번만 줬습니다. 6월 달에 12월 달에. 즉 그때는 반기 배당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쭉 여기 보면 5,000원 줬다가 5,000원 줬다가 5,000원, 5,000원, 7,000원, 5,000원, 7,000원 이렇게 늘어나고 5,000원, 7,000원 이렇게 들쭉날쭉 하다가 13,000원, 19,000원, 27,000원 뭐 이렇게 쭉쭉 늘어나기도 하죠. 배당이 쭉쭉 늘어났다는 것을 보면서 아, 기업이 계속 이 기간에도 성장을 해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다가 2017년 되면 이렇게 4번 주죠. 바로 반기 배당에서 분기 배당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3월, 6월, 9월, 12월 그리고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1년에 4번 주도록 바뀌었고,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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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0원 그리고 17,000원 줬다가 이때쯤에 이제 액면 분할이 생기게 되겠죠.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한 다음에는 17,000원, 이거 50분의 1 되면 350원, 350원, 350원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선주잖아요. 우선주이기 때문에 354원씩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1원 더 줍니다. 이게 바로 우선주의 특징이죠. 이런 식으로 2019년에 또 4번, 2020년에 4번, 2021년에 4번,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에는 이렇게 특별 배당을 또 한 번 합니다. 무려 2,000원을 넣어줍니다. 요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 사주고 이래가지고 이때 좀 기념적으로 주주들을 위한 특별 배당을 한번 해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 삼성전자 우선주라는 것은 지금 361원 뭐 그것보다 조금씩 늘어나긴 하겠죠. 요 정도를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주는 그런 배당 정책을 실시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현금으로 주고 있으니까 현금 배당인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연말 배당이라는 개념, 반기 배당, 분기 배당, 그리고 특별 배당 다 나오죠. 현금 배당이고 그 다음에 우선주라는 것은 여기 보면 1원씩 더 줍니다. 354, 355 그리고 361, 362 이렇게 조금씩 더 얹어주는 것이 바로 우선주이다. 참 많은 것을 이 화면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당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를 몇 개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이라는 거는 진짜 얼마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주당 배당금이라고 적기도 하고 영어로는 DPS, 이건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디비던드 퍼 쉐어. 이게 한 주에 배당금 얼마 받았니? 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할 때 DPS, 배당금이란 말을 씁니다. DPS가 1,000원, 배당금이 1,000원. 가장 쉬운 용어가 되겠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배당금 얼마? 이게 바로 배당금입니다. 그 다음 액면 배당률. 이 액면 배당률은 어디에 쓰는지도 사실 진짜 모르겠고 쓰는 거를 제대로 본 적도 없고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요거겠죠. 시가 배당률. 이거는 퍼센트로 나타내는데요. 요거는 기준주가 대비해서 배당금이 얼마인가. 여기서 기준주가라는 것은 보통 배당 기준일을 요걸로 잡죠. 배당을 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배당 기준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당금을 주게 되는데 그 배당 기준일의 주가를 기준주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작년에 이 회사 배당 몇 프로 줬어요 라고 얘기할 때 작년 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시가 배당률입니다. 작년에는 4%를 줬어요. 그 정년도에는 3.5를 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가 배당률입니다. 그러면 요거랑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배당 수익률입니다.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 시가 배당률과 배당 수익률 용어가 너무 비슷해서 이걸 그냥 막 쓰기도 하고 구분을 거의 못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뭐냐면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배당금을 넣어서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사면 내가 얻게 되는 배당 수익률은 몇 프로인가 라고 얘기할 때 요걸 쓰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요, 현재 주가를 넣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달라지게 되면 배당 수익률도 계속 달라집니다.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5%에 샀다, 배당 수익률이 4%네 사야겠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기준으로요, 과거 거 변하지 않는 거를 적는 거는 시가 배당률을 적는 거고, 지금 내가 살지 말지 고민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때 내가 보는 것은 배당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 배당금이라는 것은 언제 걸 넣는가? 보통은 예상 배당 금액이 있으면 그걸 쓰거든요. 근데 예상 배당 금액이라는 것은 큰 기업들만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거를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합니다. 즉 둘 중에 어떤 건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현재 주가 대비해서 예상되는 배당금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성향은요, 말 그대로 배당을 얼만큼 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계산식을 보면요, 당기 순이익, 이거 보면 그냥 돈 번 거 중에 배당을 얼만큼 하느냐라는 소리입니다. 돈을 번 것 중에 배당을 얼만큼 하느냐, 그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번 돈 중에 배당은 얼마나 하는가, 퍼센트로 나타나게 되겠죠. 만약에 번 거의 절반을 배당하게 되면 50%가 될 것이고, 번 거의 30%를 배당을 하면 30%가 되게 됩니다. 배당 성향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보통 뭐 20, 30 정도 되면 배당을 좀 주는구나 라고 하고, 뭐 50이 넘게 되면 엄청 배당 많이 주는 고배당 주구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조금 더 주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부릅니다. 이거 말고도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에는 괴리 같은 게 발생해가지고 우선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자를 잘 알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는 배당을 조금 더 준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배당 조금 더 받는 거랑, 그리고 보통주보다 조금 더 괴리가 있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선주를 투자를 할 때는 고려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형 우선주입니다. 우선주인데 우선주 끝에, 이름 끝에 B가 붙는 경우, 이거는 뭐 이런 거 있죠. 현대차 EUB, 현대차 사무비, 미래세증권 EUB, 뭐 이런 말들이 있죠. B가 붙을 때는 확정된 이자를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채권의 영어 글자 본드의 앞 글자를 따가지고 B라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곰차 우, 그리고 곰차 2우, 곰차 3우, B가 붙어 있게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게 먼저 나온 거고, 이 그 다음은 나온 거고, 이게 그 다음에 나온 건데 얘가 나올 때는 신형 우선주로 나와가지고 B가 붙어 있구나. 그러면 얘를 뜯어보면 이 우선주는 가지고 계시면 아무리 시장이 안 좋고 그러더라도 정기예금 정도의 금리는 배당으로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이 붙어 있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보통은 우선주 살 때 B 붙어 있는 걸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분배금입니다. 배당금이랑 용어가 너무 비슷한데요, 사실 엄청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 펀드나 ETF 속에는요, 정말 다양한 주식들이 들어있게 되겠죠. 채권도 들어있을 거고요. 그러면 주식이 배당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을 여러 개 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시로 그냥 배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배당들이 나올 때마다 펀드 회사에서 우리한테 넣어주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배당금들을 잘 모아뒀다가 펀드나 ETF가 자체적으로 정한 주기에 따라서 우리한테 넣어주게 되는데, 이때 주는 것을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결국 배당 받았다가 모아뒀다가 주는 거라고 단순하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배당이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요거는 배당에 대한 오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배당을 많이 주면 좋죠, 주주의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게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한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버는 이익을 아까 배당 성향 공식 보면 본 것 중에 배당을 얼만큼 하는지 그냥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당연히 유보율이 되는 거고, 즉 돈을 벌었을 때 배당 얼만큼 하고 나머지는 회사에 남기느냐 의 문제가 되는데요, 이걸 한다고 돈이 늘거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가치가 더 많이 늘거나 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당을 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 수 있게 되는데, 그거 말고 그걸 하고 나서 남게 되는 이 유보되는 이 돈이 재투자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이 기업의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기업이 아주 성숙된 산업, 아주 무르익은 성숙된 저성장 산업에 진입을 하게 되면 배당을 엄청 많이 줘요. 근데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 또는 그런 산업의 기업이라면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주는 것보다 재투자를 잘하고 해가지고 경쟁력을 더 많이 가진 다음에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낫게 되겠죠.
배당을 줄이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기업이 버는 돈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배당주라고 부르는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요, 기본적으로 재투자를 잘 하지 않거나 할 필요가 없거나 규제에 묶여 있거나 신사업을 할 수가 없거나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점 기업이나 가점 기업도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항상 우리가 헷갈리게 되죠. 뭐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좋다고 그랬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샀더니 주가가 안 오르고, 주가가 많이 오르는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 배당을 뭐 별로 많이 안 주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과 이렇게 배당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구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산군 중에서 배당 자산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어떤 자산 배분 투자를 봐도 배당 자산이라고 따로 빼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은 배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기업이 계속 성장하면 계속 배당을 안 줘도 될까?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듯 잘 모르는 워렌 버핏의 회사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요런 회사가 있는데요. 상장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1980년이니까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잘 성장을 해준 버핏의 회사입니다. 우리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BRKA라는 주식, BRKB라는 주식 두 개가 있는데요. 그걸 하나만 사기만 해도 버핏이 하는 그 투자를 그대로 내가 수익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는 액면 분할도 안 해가지고 한 주의 가격이 6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옛날에 진짜 2억, 3억, 4억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느새 벌써 6억까지 왔더라고요. 정말 진짜 끝없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6억이 넘는 이 주식, 분할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비싸졌던 주식, 이 기업은 대표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배당을 하는 것보다 버핏이 굴리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불편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배당 주면 그걸로 우리 치킨 사 먹고 말 건데 그걸로 버핏 할배가 다시 투자해줘가지고 주가 오르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예를 통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고 기업의 돈이 효율적인 곳에 이렇게 잘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버핏 할배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는 진짜 큰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 보면 그냥 축제 같잖아요. 그냥 일반 축제가 아니라 주주총회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고요. 찰리 먼거와 그리고 버핏 할배의 말씀을 듣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주주들이잖아요. 돈 많이 벌어뒀으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이런 엄청 큰 페스티벌처럼 행사를 합니다. 이게 정말 주주들의 축제처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가면요, 자식 3대가 온다고 해요. 할아버지 그리고 자식 그리고 손자까지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가르치는 거죠. 손자야 또는 아들아, 여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열광하고 즐거워하는 줄 아니?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이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준 사람들은 큰 수익을 얻게 되었고,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 그리고 좋은 그런 투자자, 좋은 경영자를 만나서 나의 투자금을 잘 맡기는 것이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현장을 보면서 애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 코로나이기도 했고 이게 막상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요. 큰 맘을 먹지 않아서 그랬던 건지 이렇게 실제로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제약 조건들이 없어졌으니까 꼭 조만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년 한 5월 정도 열리겠죠. 주총이니까요. 아마 작년쯤인가? 작년 주총에는 저희 김단태 대표님 이렇게 몇몇 유튜버 분들이 같이 가가지고 참석하는 걸 영상으로 담아오기도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왜 나는 저런 거 할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거 나중에 쉴 때 가야지 일로 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총 많이 가시겠지만 그거 말고 이렇게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 한번 여행 삼아 이렇게 가보는 거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버핏 할배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요. 워렌 버핏 검색해봤더니 1930년이더라고요. 30년생. 우리나라 이제 만 나이로 하잖아요. 그래서 쳐봤더니 93세입니다. 말띠. 좀 건강하시긴 한데요. 또 이렇게 천년만년 사실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 우리가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을 갈 수 있는 날도 얼만큼이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버핏 할배 부디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 가치 투자에 대한 진짜 그게 옳다는 거 계속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12월 31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배당을 준다고? 그러면 5월에 사든 6월에 사든 7월에 사든 상관없이 똑같이 12월에 사든 어쨌든 12월 31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배당을 준다면 12월 마지막 날에 주식을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만약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사신다면 아마 여기 위에 있는 이 배당락을 보면서 당황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배당락을 배워볼게요. 그림처럼 12월 31일에는요 주주 명부 폐쇄라는 걸 합니다. 말 그대로 주주 명부를 더 이상 바꾸지 않겠다, 폐쇄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들한테 배당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2월 31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내가 돈을 넣고 나서 체결이 되고 나서 실제로 내 계좌에 들어오는 것은 이 영업일이 걸린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월요일에 사면 수요일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틀 더 거슬러 가서 12월 31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려면 12월 29일에는 주식을 사야 한다라고 해서 이때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렇게 뭐 이 사이 이런데 공휴일이 끼거나 하게 되면 이건 더 앞당겨지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주식을 사고 나면 바로 다음 날에는 배당락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이 배당락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12월 29일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때는 배당을 못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 주식을 사는 사람은 12월 31일이 지나서 주식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기업의 가치는 동일해야 하죠. 왜냐? 배당을 주는 만큼은 그 기업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가 그만큼 줄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정말 수많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같아지도록 조정이 되거든요. 그게 배당락이라는 것이 바로 12월 31일에 주가가 뚝 떨어지는 것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떨구는 거고요.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이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2월 30일에 주식을 갖고 있기 위해서 이틀 전에 주식을 샀다면 그 사이에 우리는 배당락을 두들겨 맞게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모른 채 그냥 생각 없이 사셨다가는 까무러치게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뭐 1, 2, 3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얼마나 벌었으니까 우리가 배당을 얼마나 할게요 라는 얘기를 주총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게 정해지고 나면 보통 4월 중에 배당금이 현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로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것은요 12월 31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가 딱 바뀌고 나서 바로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배당이 들어오면 이게 갭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이게 뭐 거의 4달이잖아요. 4달. 그러니까 나는 4달 동안 주식을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식을 완전히 잊고 있게 되는데 4월 달에 되면 배당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배당을 되게 많이 주는 기업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또는 그런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4월 즈음에는 저 이거 안 가지고 있는데 왜 배당이 들어온 거죠?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는 곳에 주식이 들어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 시차가 생각보다 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스케줄표를 보게 되면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배당을 얼마를 받을지 사실 모르고 사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도 하고 뭐 가이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요 얼마 받을지 모른 채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배당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선진국들처럼요 이제 배당 얼마나 받을지 알고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바뀌도록 지금도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는요 이렇게 기업이 배당락을 맞게 되면 그게 일시적으로 움푹 패였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 주식 자체가 어느 정도 관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쑥 빠진 만큼이 금방 회복이 되기도 했어가지고 이렇게 배당락을 기준으로 전후에 뭐 투자 기회를 찾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배당락 맞고 나면 그대로 쭉 흘러버리는 경우도 많아가지고요. 우리는 어쨌든 배당 받기 근처에 11월, 12월 이렇게 연말에 임박해가지고 배당 주식을 뭐 골라가지고 줍줍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가격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찍 사야 되는 거죠. 막 11월, 12월 되면 사람들이 배당 주식을 막 사댈 것 같으니까 나는 10월에 사야지.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나는 9월에 사야지. 아니야 나는 그 사람보다 빨리 생각해야 되니까 8월에 사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뭐 연말에 사가지고 배당으로 좋은 수익률을 얻기가 좀 되게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차라리 연초에 잘 골라가지고 잘 사가지고 1년 가지고 있고 연말 되면 이제 주가도 좀 오를 거 아니에요. 그 주가 오르는 것도 누리고 그 다음에 해 바뀌면서 배당도 받고 최대한 좀 일찍 배당주를 찾아가지고 1년 동안 꾸준히 매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실제로 저는 그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면 나는 이런 배당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배당 괜찮은 기업들을 사가지고 그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이 뭐 좋은 방법이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ETF를 꼭 담기 위한 그런 초심 시리즈이기 때문에 고배당 ETF 사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건 사실 한 3달 된 거긴 하거든요. 고배당 ETF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 것도 많고 그리고 종류별로 스타일별로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ETF들 중에서요. 이 배당 ETF는 상당히 시장이 크고 발달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겠죠. 여기 보면 순자산 기준으로 쭉 나열을 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것이 아리랑 고배당주, 두 번째 게 코덱스 배당가치, 세 번째 게 KB스타 고배당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보면 압도적으로 좀 크다고 볼 수 있으니까 요 세 개만 하나씩 좀 뜯어보면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요 세 개를 고배당 ETF 3대장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요 세 개를 우리가 한 번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대장격인 아리랑 고배당주입니다. 요거는요, 아마도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요거 뭐 10년이 넘은 거의 유일한 고배당주 ETF일 것 같은데요. 보통 이 배당주 ETF는 아리랑계 대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ETF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안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위에 있는 상위 10개를 체크하는 것이 그 성격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S-오일, 우리지주, 하나지주, 신한지주, 기업은행, JB, KB, SK, 포스코, BNK. 특징은요, 금융주가 많다는 겁니다. 금융주가 아주 많다. 자, 그러면 다른 고배당주도 그럴 건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거, 코덱스 배당 가치. 이게 코덱스 다음에 배당. 이게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배당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가치라는 말이 붙게 되면 이 배당을 많이 준 주식들 중에서 가치주의 성격을 띈 걸 담겠다. 즉 밸류에이션 상으로 부담이 없고 뭐 재무제표가 괜찮다거나 그런 가치주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담겠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요,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바로 앞에서 봤던 아리랑 고배당주랑 진짜 많이 다릅니다. 보면 삼전, SK, 현대차, 기아, 포스코, 금융사 이렇게 있죠. 위에가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이 상위에 있는 이 세 개만 합하게 돼도 이 퍼센트가 상당히 크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코덱스 배당 가치주는 바로 앞에서 봤었던 아리랑 고배당주는 이게 종목이 30개거든요. 배당 가치는 무려 150개나 들어 있습니다. 즉 고배당인 거 진짜 많이 들어 있고, 그러면서 이 상위에 있는 이 세 개는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는 기업들은 아닌데 이 기업들의 실적이나 주가가 영향을 많이 주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때 상승 시기에 조금 더 많은 시세 차이까지 어느 정도 노리고 싶다고 하면 코덱스 배당 가치가 나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배당 수익률, 즉 분배금으로 인한 수익률을 높게 추구한다면 아리랑이 더 높습니다. 아리랑은 아마 3.5 밑으로는 준 적도 없고 최근에는 막 5%도 훌쩍 넘기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배당 자체만 보면 고배당주, 근데 시장이 회복할 때 아예 성장까지 차이까지 노리고자 한다면 코덱스 배당 가치, 배당은 좀 작아요. 자, 세 번째 거는 KB스타 고배당이라는 세 번째 대장입니다. 자, 요거는요, 이걸로 딱 표현이 됩니다. 삼전 25%, 그 다음에 금융주나 포스코 이런 앞에서 봤던 배당주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즉, 요 KB스타 고배당의 컨셉 자체는요, 삼전에 25% 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30%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삼전을 엄청 많이 담고 나머지를 전부 고배당주로 채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목적 자체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삼전도 갖고 싶은데 오래 갖고 갈 건데 고배당주로 좀 어느 정도 현금도 받으면서 하방도 좀 지키고 싶다, 고 하는 수요를 맞춰서 그냥 한 번에 할 때, 그럴 때 유용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삼전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배당 수익률만 보고 접근하게 되면 삼전 자체는 배당 완전히 높게 주는 그런 고배당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삼전을 꼭 갖고 있겠다라고 한다면 KB스타 고배당, 가장 무난한 걸 갖겠다, 코덱스 배당 가치, 나는 배당 수익률 높은 걸 꼭 원한다 하면 아리랑 고배당주. 이렇게 3대장 3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여기 배당주란을 채울 단계입니다. 저는 무난하게 대장격인 아리랑 고배당주를 담아보겠습니다. 한 주에 12,000원 정도 하고요. 고배당주, 배당을 받을 때는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계좌에 들어올 때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ISA에서 하면 그거를 일단 안 내게 되죠. 나중에 내더라도 작게 내게 될 거고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도 ISA 계좌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이 회사도 다 다르잖아요. KB스타 고배당, 코덱스 배당 가치, 아리랑 고배당주, 원하시는 것으로 3개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배당을 배워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배당하면 미국 아닌가? 그래서 배당은 다음 1시간 더 준비해가지고요, 미국 배당주까지 보고, 그러면 내가 시트에서 이 배당주를 채울 때 한국 걸로 채울지 아니면 미국 거를 가지고 와서 채울지 고민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배당주는 1시간 더 가져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주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배당 자산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배당, 시장이 상승할 때는 그렇게 매력이 없어 보이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주까지 품고 있는 그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언제나 이렇게 나한테 주는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주 꼭 많이 담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미국 배당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산 배분 시리즈 계속됩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태로교입니다. 감사합니다.